이번 주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월세, 자동차 할부금, 결제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구독 서비스, 그리고 벌써 8개월째 갚으려고 마음만 먹었던 신용카드 최소 결제금, 은행에서 떼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들, 게다가 월급을 확인하기도 전에 세금이 한 움큼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많아 보였던 숫자는 온데간데 없고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남았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영호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인당 평균 130만 원을 잃고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교과서 같은 딱딱한 용어 없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15가지 경제 질문에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 길거리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인보다 본인의 돈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민수를 만나보죠. 민수는 26살이고 연봉 7,500만 원을 받지만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민수의 상황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미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고 왜 모든 물가는 계속 오를까요?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대형 마트에 서서 영수증을 보며 2년 전 똑같은 카트를 채웠을 때 냈던 금액과 지금의 숫자를 맞추려 애써봅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겪고 계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연간 약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완만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걷지 않고 전력 질주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중반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식료품 물가만 해도 지난 몇 년간 약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인플레이션은 2% 초반대로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것이 물가가 다시 내려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빨리 오르는 것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던 차가 40km로 줄었을 뿐 차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5,000원 하던 커피는 여전히 5,000원 이상이고 아무도 거스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이며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며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용점수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민수는 작년에 전세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동네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예산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용조회를 했고 점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방이 나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주차장에 앉아 숫자에 의해 조용히 거절당한 그 특유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신용점수는 650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용점수는 나이스나 KC, B 같은 기관에서 산출하는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숫자입니다. 이 점수는 모든 금융권, 심지어 일부 고용주에게 당신이 빌린 돈을 얼마나 성실히 갚을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이 알고리즘은 당신의 사정이나 과거의 실수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점수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형태, 거래 기간 등 5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4억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량 신용자와 보통 신용자의 차이는 30년 동안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추가 이자 차이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은행인데도 시스템은 돈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합니다. 20살 때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며 행운을 빈다는 말만 들었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디테일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점은 본인의 신용점수를 직접 조회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든 근거 없는 속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곧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며 연봉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일까요? 민수는 최근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1,100만 원 오른다고 하죠. 기쁨도 잠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세금 구간이 바뀌어서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거 아냐? 민수는 한국인의 약 절반이 오해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하마터면 승진을 거절할 뻔했습니다. 한국은 누진 세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당신의 전체 소득에 대해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은 층별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6%, 그 이상 5천만 원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45%까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의 높은 세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걸치는 얇은 조각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실효 세율은 겉으로 보이는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공제와 각종 인적 공제가 과세 대상 금액을 미리 줄여줍니다. 수학적으로 연봉이 높아졌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수는 승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세요. 51%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주가는 기업의 오늘 가치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기업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상이라기보다는 트위터나 뉴스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 조작하는 5경 원짜리 거대한 심리 측정기에 가깝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4가지 핵심 요소는 기업 실적,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지표, 그리고 선거나 전쟁 같은 거시적 이벤트입니다. 내년인 2027년 4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대규모 관세 정책이 발표된다면 단 이틀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관세 유예가 발표되면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5% 이상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변하지 않았고 제품도 그대로입니다. 오직 투자자들의 기분이 변했을 뿐입니다. 기분에 의해 수조 원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다 수익률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팔 때와 다시 살 때 2번 모두 맞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신의 감정은 곧 부채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식 한 주를 사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제 소유권을 아주 작게 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가졌다면 당신은 삼성전자의 제품, 자산, 그리고 미래 수익의 아주 작은 부분을 소유한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당신의 조각도 가치가 오릅니다.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거나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금을 통해 돈을 법니다. 주식은 가격이 널뛰기 때문에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하우스가 유리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대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반면 주식은 실제 재화와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소유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식 시장은 연평균 약 1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카지노 비유는 힘을 잃습니다. 한국 성인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이 더 부유한 이유는 그들이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빠를수록 좋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복리란 무엇이며 왜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부를까요?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복리는 정말 마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수학적 원리는 당신을 동기부여시키거나 혹은 과거의 자신에게 화가 나게 만들 겁니다. 복리는 수익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채는 원금에 대해 수익을 얻고 2년채는 원금과 1년차 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수익을 얻습니다. 기초 자산이 계속 커지므로 성장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정도로 느리지만 결국 경제 생활의 지배적인 힘이 됩니다.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을 연 수익률 8%로 투자하면 65세에 약 10억 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35살에 시작하면 똑같은 금액,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결과는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단 10년 늦었을 뿐인데 원금 차이는 고작 3,600만 원임에도 결과는 6억 원이나 차이 납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복리가 조용히 돈을 불려준 겁니다.
민수는 26살이고 작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자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핵심입니다. 이 원리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카드론 금리는 연 15%부터 20%까지에 달합니다. 매일 복리로 붙는 이 부채는 조용히 당신의 미래를 파괴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퇴직연금 DC형/IRP는 무엇이며 왜 다들 이야기할까요? 퇴직연금은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노후자금 계좌로 일반 투자에는 없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혜택과 공짜 돈입니다. IRP나 DC형 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상당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근로자가 저축하는 만큼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카드 회사는 당신이 평생 이자를 내도록 최소 결제금을 설계하는데 수십억 원을 씁니다. 임대인은 당신이 착한 세입자라고 해서 월세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이 신청만 하면 매달 공짜 돈을 입금해 줍니다. 그런데도 많은 직장인이 이 혜택을 방치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월급 일부를 수령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는 매칭 지원과 세액공제 혜택을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가입했습니다. 이미 자기 돈이었던 것을 챙기는 데는 단사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저축만 하면 안 되나요? 일반적인 수시입출금 통장의 금리는 0.1%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가 넘죠. 이는 표준 저축 계좌에 든 당신의 돈이 매년 구매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며 은행은 이 구조를 아주 좋아합니다. 20년 동안 1,000만 원을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가치는 처참해집니다. 반면 똑같은 돈을 S&P 500 지수 펀드에 넣었다면 약 7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을 겁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20년이지만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상금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파킹 통장에 두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축 계좌는 주차장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쓰지 않을 돈을 0.1% 금리에 두는 것은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멈춰 서 있으면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경주에서는 반드시 집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빚은 가치가 상승하거나 수익 역량을 높여주는 곳에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주택을 위한 담보대출,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비,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자금 등이 해당합니다. 나쁜 빚은 즉시 가치가 떨어지고 수익이 없는 곳에 빌리는 돈입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 20%의 신용카드 빚, 분수에 넘치는 수입차, 할부금 같은 것들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의 카드 빚을 최소 결제만 하며 버티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로 내게 되고 빚을 갚는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가 아니라 가난으로의 정기 구독기입니다. 반면 전 세계 부자의 대다수는 부동산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쌓았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좋은 빚은 도구이지만 고금리의 나쁜 빚은 당신의 미래를 현재로 가불해 써버리는 행위입니다. 단어는 같아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순자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은 들어오는 돈이고 순자산은 실제로 남아있는 돈입니다.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극 때문에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현금, 투자금, 퇴직연금, 집값, 자동차 등을 더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갚아야 할 모든 것,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빚 등을 빼세요. 20대의 중앙값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연봉 2억 원을 벌어도 빚이 4억 원이고 투자한 게 없다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사람보다 경제적 상태가 나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연봉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순자산이 말해줍니다. 민수는 지난달 자신의 순자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르는 숫자보다 알고 있는 숫자가 항상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기 두려워 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갇혀있게 됩니다. 왜 집값은 이렇게 비싸고
과연 떨어지긴 할까요? 지난 2년 사이 부동산 매물을 보며 이 가격이 말이 돼?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낡은 인테리어와 수리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터무니없는 호가를 보면 실존적 회의감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실제로 망가져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공급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시절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높은 금리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잠기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MZ세대는 공급 없는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2008년 같은 폭락이 올까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당시엔 부실 대출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가 엄격해 대출자들의 신용이 높습니다. 문제는 부실 대출이 아니라 진짜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 현상은 누군가 집을 짓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누구도 서둘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은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받아 훨씬 높은 이자율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연일 %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연 6%로 빌려주고 그 차익을 챙깁니다. 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매년 수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그 이익의 일부입니다. 또한 잔액 부족 수수료나 각종 뱅킹 수수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 금고에 이름표가 붙은 채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주의 누군가가 집을 사는데 대출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0.1% 금리의 입출금 통장과 4% 금리의 파킹 통장은 완전히 다른 결정입니다. 은행은 어차피 당신의 돈을 쓰지만 그 수익 중 얼마가 당신에게 돌아올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헤지펀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매니저가 공격적인 전략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 공매도나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이름은 리스크를 해지 방어 한다는 데서 왔지만 실상은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시장이 도와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하려면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이나 높은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통 2&20이라 불리는 수수료 구조를 가집니다. 운용 자산의 2%를 매년 떼어가고 수익의 20%를 가져갑니다. 반면 S&P 500 인덱스 펀드의 수수료는 0.03% 수준입니다. 워런 버핏은 헤지펀드가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데 100만 달러 내기를 했고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복잡한 전략과 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30초 만에 살 수 있는 펀드보다 못한 성적을 낸 겁니다. 헤지펀드가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대단한 투자법이라는 환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예금자가 보호 대상 금액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급격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액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사실 은행이 망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한 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넣어두는 것입니다. 자산이 그 이상이라면 여러 은행으로 나누세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경기 침체 리세션란 무엇이며 정말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몇 년마다 누군가는 곧 모든 것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차트는 험악해 보이고 위기설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는 일시적입니다. 평균적인 침체는 1년 내외로 지속되지만 그 뒤에 오는 확장기는 훨씬 깁니다. 침체는 경제의 기본값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경제적 겨울일 뿐입니다. 불편하지만 일시적이며 예외 없이 봄이 뒤따릅니다. 침체가 공식 발표될 때쯤 주식시장은 이미 회복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예상을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포에 질려 시장에 가장 좋은 며칠을 놓치는 것이 투자 수익률을 반토막 내는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본업에 충실하며 과도한 빚을 지지 않은 채 계속 투자하세요. 미국의 역사든 한국의 역사든 모든 경기 침체의 끝에서 시장은 항상 시작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민수는 이제 26살이고 연봉은 7,5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신용카드 빚을 갚고 처음으로 자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혼란스러운 건 운영자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복잡함이 의존성을 만들고 의존성이 고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겁을 먹을수록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주겠다며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혼란은 오류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아껴드린 130만 원에 성인으로 살아갈 40년을 곱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자산 관리사나 금수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에 조용히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기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설명된 기초, 드디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